수거름 심포경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거름 심포경은 수소음 심경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수소음 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왕태 의서도 떠올려야 되는데 뒤에 슬라이드에서 또 나오겠지만 마왕태 의서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1개 11종의 경맥이 언급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2개와 관련해서 하나가 없다면 그건 수거름 심포경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11개에서 12개로 오는 과정에 수거름 심포경이 없다가 생긴 건가에 대해서 저는 퀘션을 답니다. 실제는 수거름 심포가 있었는데 그 수거름 심포가 오히려 수소음 심의 의미로서 그냥 흔적이 남고 수소음 심경이 오히려 이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등장한 게 아닌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경맥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병이에요. 질병. 질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예. 그냥 우리가 양생과 어떤 건강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인체 건강관리 하다 보니까 경맥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측면으로 경맥을 인식하거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었죠. 이 경험은 내담가들이 한 경험이고 의료행위라고 하는 경맥 이론은 철저히 질병이라는 인식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수소음 심경을 입장으로 해서 질병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수소음 심경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시대 자체는 신과 임금은 동격이에요. 임금이 병 걸렸다라는 식의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인 거예요. 비록 임금님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금기어예요. 임금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냥 승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선 왕조도 보면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 해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옥상은 아니죠. 지붕에 올라가서 승천하고 있는 소식을 붕어했다고 알리죠. 물론 이제 슬퍼는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임금은 결국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형상하고 있는 행위들이거든. 근데 이것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더 강해. 그러니 질병관의 입장에서 수소음경을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어떠한 의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소음과 관련해서 질병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수소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거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흔적이 오늘 이야기할 수소거름 심포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설명하면 저는 물론 제 머리가 뛰어나서 창의적일 수는 있어요. 저는 제 머리가 뛰어나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유전적으로 보면 제 아이들이 저보다 더 머리가 뛰어나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뛰어나다라고 자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근거나 내용이 없이 나만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인류라면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이든 뭐 어떤 성자가 얘기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가 무엇을 경험했나를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떠올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거름 심포경에 관련된 고대 경맥도를 보면 사실 이거를 누구는 수소음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수소음경이 아니라 수거름경이에요.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로 가보면 수소음 심경의 6조 시대 경맥 그림이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예. 하나 빠뜨렸어요. 근데 여긴 있잖아요.
육조만 해도 차라리 수소음을 만들지 왜 수고름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떠올릴 거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육조상경에 나와 있는 경맥도는 신맥 아닙니까? 신맥이잖아요. 여기 수소음맥, 신맥. 근데 왜 이걸 수고름에다 갖다 놨을까요? 그렇게 보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경혈명은 다 수고름이에요. 근데 수고름인데 명칭은 신맥이래요. 위에 또 신주라는 맥이 있어요. 이러한 흔적들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송대에 와서 수거름 심포, 수거름 심포, 오늘날의 수거름 심포. 일단 걸음은 어디죠? 공간적으로 인체 중간이에요. 예. 우리가 서양식 언어 그 영어적 표현을 하면 트와일라이트 존이에요. 트와일라이트 존. 뭐 우리가 그 SF 공상과학 드라마 있잖아요. 트와일라이트. 그게 뭐죠? 저승과 이승의 경계, 신비로운 세상.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이미지가 트와일라이트거든. 그러니까 해는 보이지 않지만 햇살이 비치면서 암흑과 밝음을 그 경계지는 지역을 트와일라이트라고 해요. 그때 보통 우리가 신비적 경험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게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 그래서 우리 반지의 저에 보면 중간지대 많이 나오죠. 예. 중간지대는 곧 인간의 세상. 그러면 신과 신들이 싸우는데 거기 보면 지옥을 중심으로 하는 사우론의 세상. 그다음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저기 존재들의 그 신들의 세상. 그 사이에 인간의 세상이 중간계에 있었죠. 이 중간계를 두고 신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우리는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게 반지의 제왕. 그 중간지대라는 식의 개념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어디냐? 그러면 앞과 뒤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은 어디에 옆이 되기도 하고 옆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겉과 속을 이루는 그 경유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측면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족소음 신경 얘기하면서 갈비를 헤아릴 때 다섯째까지는 앞이든 뒤든 얘기하지만 앞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섯 번째는 옆이라고 얘기하자고 얘기한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경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옆구리라고 하는 측면이 수고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총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이라고 하는 건 엄지 기반에서 앞이에요. 새끼손가락 기반이 뒤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오른쪽 이런 자세를 취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봤을 때 엄지와 검지가 맨 앞에서 보이고요. 뒤쪽에서 보면 새끼손가락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와 새끼손가락의 중간지대는 어디야?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이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사항인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 손가락의 핵심은 손바닥. 손등 쪽에서는 수소양 3초경의 입장에 또 가운데 영역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중간지대가 설정이 됩니다. 결국은 수거름은 영역이 거름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의 상부의 중간지대인데 근데 여기에 장부를 뭐를 엮었어요? 심포를 엮었다는 거죠. 이 심포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핵심이 1교시에 주로 이루어지려고 해요. 물론 수소음 심경에서 심포에 대한 얘기를 심과 갖춰 비추어서 얘기했어요. 저는 놀부 심포가 아니라 예, 어, 놀부 심포가 아니라 그냥 누구의 심포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어, 아베 마리아 아니면 아베라는 말을 빼고요. 마리아의 심포라고 얘기합시다.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심포라고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심포적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 이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단이 되니까 예수님은 심포가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어머님은 심포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마음이 그 심포예요. 근데 이 심포를 놀부 심포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어머님이 사악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따스한 마음이 심포예요. 예.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심포인데 이 심포를 옛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심주라고 불렀어요. 심포가 등장하기 이전에 심포를 이야기한 표현이 심주예요.
예, 그 얘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주라는 말이 등장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인 의사학자 입장에서 마항태 수고름 심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냐에 대해서 퀘션을 답니다. 왜? 족비나 음양시빌 맥구경에 나와 있는 실제 수고름 수소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름이란 표현 없고 수소맥 관련한 말이 나와 있어. 근데 그 말이 분포하는 영역을 보면 중간지대를 쓰고 있어요. 중간지대. 응? 그리고 양뼈 아래팔의 양뼈 사이래. 그리고 옆구리래. 그럼 이건 지금 계속 중간지대 얘기한 거죠. 수소음을 중간지대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진짜 수소음일까요? 아니 얘가 수고름 아닐까요? 중간지대인데. 이렇게 해서 저는 퀘션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옳냐 그러냐에 대한 논쟁으로 비춰지면 많은 의사학자들이 주장을 왜 김지호 교수 혼자서 저렇게 딴지 걸어? 라고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딴지를 걸지 말고 그냥 그러면 통합을 시킵시다. 그게 뭐예요? 예. We are the world에서 심을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예. 수고름을 묶든 수소음을 묶든 그냥 수고름하고 수소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그 마음 중에 예, 뿌리 깊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예, 그 강건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우르는 따스한 햇살 같은 마음은 예, 수고름의 마음이라고 정의합시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과 조금 말랑말랑한 마음이 심이라고 하는 구성물로 있는데 그중에 굳건하고 병도 안 들고 정말 칼을 찔러도 찔리지 않는 강한 심장, 예, 용의 심장이죠. 예, 그런 심장은 예, 심이라고 얘기하고 찔리긴 찔려. 그래서 상처는 쉽게 받아. 그렇지만 인간성이 풍부해. 왠지 이러한 느낌이 드는 의사소통 가능한 마음. 그거를 심포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족비11 맥구경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영역인 거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수소음과 수거음으로 분리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의사학자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고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임산부에 관련된 경맥도가 산경이잖아요. 육조시대 산경. 그 중에 손에 있는데 심주와 관련한 심맥이 있다는 거예요. 심주가 뭐예요? 후대에는 심포 수거름이라고 말한 거예요. 수거름에 관련된 심장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후대 의학은 뭐라고 해요? 심장을 감싸는 뭔가가 있고 이걸 우리는 심포라고 부르자. 이걸 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포, 페리카디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심장 카디움, 심장을 싸고 있는 의미 뿐이지 심장과 같은 준하는 어떠한 생리적, 병리적 기능을 가질까요? 심장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우리 이 심포, 페리카디움이 가지고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현대의학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심장을 완충제로 싸고 있는 막일 뿐이에요. 그 심포를 이 심포하고 동격화해 놓으면 사실은 보잘것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잘것 있게 만들려면 이 마음, 심주라는 마음을 따져야 돼요. 일단 수고름 심포경의 시동병을 한번 읽어봅시다. 손바닥에 열이 나고 팔과 팔꿈치가 급하게 오그라들고 겨드랑이에 붙는다. 심하면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는데 눈은 노랗게 충혈되고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이거 다 읽어보고 나면 여러분 이런 상황의 사람은 어디로 이런 상황에서 아프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손바닥 열나면 어디로 일단 가고 싶어? 뭐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이 전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쳐. 이 사람 어디로 보낼까요? 외과로 보낼까요? 정형외과로 보내요? 아니면 피부과로 보내요? 아니면 옆구리가 아프니까 호흡기 내과로 보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거리는데 어디로 신경과로 보낼까요? 얼굴은 벌겋고 누렇게 충혈되는데 갑자기 실소증 내 앞에서 막 웃네? 기분 나쁘게?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 어디로 보낼지 안 떠오르죠? 저는 일단 신경과 가라고 해요. 양방병원에 신경과 가라고. 한방병원 어디 갈까요? 그러면 한의사 만나러 가세요. 이건 한의사가 보는 병이야. 다만 이 병을 양방으로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 신경과, 뉴럴로지 파트로 보내야 돼요. 아니면 사이코 소마틱한 신경과, 신경정신과 같은 데로 보내야 돼요. 왜?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웃음이 그치지 않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내 앞에서 지금 왜 뜬금없이 웃어? 근데 이런 환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뜬금없이 막 우는 환자도 똑같아. 뜬금없이 막 화를 내는 환자도 똑같아. 다 뜬금없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런 연상. 근데 왜 웃음을 위주로 할까요? 예. 시를 사실은 심장과 같은 마음의 정서로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오행에서의 사유니까. 근데 여기 앞에 이미 존재가 있잖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대요. 그러니 일단 불안한 것도 일로 보내야죠. 예. 오늘 아침에 그 차 타고 오면서 안 듣던 라디오를 딱 들었더니 MBC 뭐 나오는데 거기에 의학 상담 나오는데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데 정신과 의사의 오늘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화병이었어요. 난 그래서 처음에 화병 그래서 한의사가 상담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화병이라는 말을 한의사들이 쓰지 양방 의사가 안 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화병이 양방의 그 정신과 영역의 병증명으로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화병의 증상이 뭐예요? 라고 묻는데 6.25 전란 이후로 우리나라에 살았던 여성들이 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한 감정으로 살면서 참고 참다가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을 화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얼굴은 벌겋고 안절부절 못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대요. 이거 화병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또 오늘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화병을 알려줬어요. 화병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동병이 결국 뭐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수소음 신경의 시동병 뭐였어요? 예. 탈혈증, 혈액이 많이 출혈이 심해서 생겨나는 뭔가 신장의 과부하증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수소음 신경의 소생병은 또 정서장애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예 대놓고 정서장애가 있는 거야. 물론 족소음 신경에도 정서장애가 있었죠. 그 정서장애는 뭐였어요?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휩싸이는 장애였어요. 또 다른 정서장애는 아니지만 신지병은 조경미 위경에서 말했어요. 이렇듯 각각의 경맥에 새겨져 있는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심리 문제, 정서장애, 칠정의 울결. 그래서 그것이 감정 조절이 돼 있지 않은 표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 수고롬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수고롬경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또 마음이라고 하지만 왜 손이 저리고 손바닥이 아플까 그러면 신장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주로 이 정중신경이나 얼란어부의 피부 분절 영역으로 심장과 관련된 연관된 연관통이 생기고 병리적 반응이 생깁니다. 이런 측면은 계속 제가 경혈을 이야기할 때 신경의 칠성 분절적 이야기와 관련돼서 볼 수 있겠죠. 후생병도 그런 측면에서 뭐가 돼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눕지 못하는 번심. 여러분 번심증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면 번심증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손바닥에서 열난다라는 말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결국 수거름의 병도 수소음 신경의 병과 비교해서 보되 여기에는 보다 더 무엇은 병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 어? 이모션, 어. 이런 측면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병증 모델이에요. 수소음의 병증은 똑같은 심이지만 이모션이라게 보기에는 뭔가 조금 더 심장 기반의 물리적 성향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러한 경맥의 병후의 유주 분포를 나열해 보자는 겁니다. 나열해 보면 기본적으로 심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똑같고, 다만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 소음이 영역이 아닌 거름의 영역으로 중간지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지대가 옆구리, 겨드랑이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나머지 영역은 수거름의 경혈을 설명하면서 다시 알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옛사람들은 장부에 송락관계를 떠올려서 만들다 보니까 3초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보인 것처럼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떨리는데 그 떨림의 병이 정말 3초와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포와 3초가 우리가 후대 한의학을 통해서 서로 장부론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긴 하지만 병리적 모델에서는 여기 경락 안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거름 락맥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예, 수거름이 수거름 락맥이 수거름 심포경의 어떠한 특징을 유주분포와 병증에서 강조했을까요? 심통, 번심, 번심. 예, 결국은 뭐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함이에요. 이러한 병이 수거름의 명에 계속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분포도 이제 내관이라고 하는 손목 부위와 심장을 서로 상응하는 락맥의 영역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관이라고 하는 경혈은 이전에도 공손혈, 족태인 비경의 공손혈 얘기하면서 축맥의 병을 치료하는 공손이 함께 쓰는 경혈 중에 하나가 내관이란 말을 썼어요. 공손이 사실은 윗배 지역의 이 지역의 병우를 치료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이쪽 지역은 심장과 위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상호작용하는데, 근데 그때 심장과 위장이 상호작용하는 이제 실질적인 심장과 위장에 보다는 결국 뭐죠?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충격 받으면 갑자기 위장 기능 팍 멈춰요. 그래서 체하죠. 예. 그리고 갑자기 뭔가 놀라운 사실을 만나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실제로 심장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두근두근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요소가 어떻게 여러분하고 접촉을 하면 이 심장은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것 현상을 우리는 옛사람들이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야. 마음은 곧 외부 환경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떠한 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름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내관혈 쓰이거나 공손혈도 쓰일 수 있다라고 이미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경근을 소개해 보면 경근은 이제 그러한 공간이 설정됐으니까 그 공간에 분포하는 근육들을 분류해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손가락 굽힌근에서부터 이 아래팔 앞쪽에 있는 굽힌근 진역들, 그 다음에 위팔에서 보면 위팔 두 갈래근에 이제 짧은 갈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위팔 짧은 갈래 긴 갈래 사이에 있는 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슴우리 쪽에서 옆쪽을 차지하니까 옆쪽에서 보면 앞톱니근을 포함한 그 다음에 가로막 영역들을 우리가 수거름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 여기에 지나가는 병증 모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분증이라고 하는 병증 모델은 가로막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이 볼 수 있었냐면 수태음 폐경의 수태음 경근에서도 이 병증을 볼 수 있었어요. 가로막 병증이기 때문에. 근데 주로 가로막 병증이 가로막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가로막에 뭔가 병리적 산물이 쌓일 때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뭘까 그러면 늑막염 같은 증상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허파에 물이 차거나 허파에 염증이 되면 염증성 삼출액은 결국은 인체의 중심, 인체의 입장에서 중력의 힘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차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가로막 지역 위로 차는 거야. 그래서 가로막 위에 이런 염증성 물질이나 액체가 참으로 인해서 늑막염 형태의 수액이 차고 그러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답답함이
가로막 주변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스텐 폐경이 말하는 식분증과 수거름에서 말하는 식분증은 실제로 양상은 어떤 원인은 다를지 모르지만 현상은 비슷하게 느껴져. 그래서 식분이라고 쓴 것 같아요. 이러한 것도 여러분이 옛날의 병증을 이해할 때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라고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 폐경에서의 식분증과 관련한 경근의 병은 허파의 질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수거름에서의 식분증의 영향은 그 후유증과 관련한 옆구리의 통증 아니면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답답함 뭐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근의 분포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이제 1교시에 남은 시간에 정리해 드려야 될 게 심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데 이것도 황용상 교수님이 제가 고민한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글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중국 친구 학사 대강이라고 하는 서적을 가서 보면 대략 382페이지, 534페이지 쪽에서도 이런 문장들이 등장하는데 심주라고 하는 원래 표현은 심을 가르친 것이지 심포가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거름 심포경을 지칭하는 옛날적 표현이 수심주맥, 수심주, 심포, 수심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그 심주가 지금도 우리는 심주일 꼴 심포라고 여러분은 설명을 받아요. 아마 이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설명하는 한의학자, 교수님 아니면 원전 시간의 어떠한 해석들, 한방 생리학 시간들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선배들을 통해서 이건 동의어라고 이미 배우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듣나요? 신주하고 심포는 동의어가 아니었 동의어란 말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예. 어쨌든 들었든 안 들었든 이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심주는 무엇이냐? 그냥 심이에요, 심. 근데 여러분 잘 봐. 이 글자 한자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심. 마음의 주인.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상상을 해서 썼나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기독교 문화가 우리 조선에 후기 조선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하느님, 갓 이분을 한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게요? 천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캐톨릭 성당에 가면 천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죠? 하늘을 지배하는 사람인 거야. 하늘을 지배하는 분. 갓.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실은 엄밀히 그대로 따지면 얘는 군이 임금이어야 되잖아. 마음을 지배할 정도의 강력한 존재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인간에 있어서는 임금의 범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마음이 중심인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지배자, 마음을 지배하는 자인 거야. 이거를 심주라고 불렀는데 왜 이 심주를 굳이 심포라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지.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즉 수심주가 지칭하는 것은 이런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에 대한 지칭이 아니라 그냥 그 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체를 지시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고대 한의학에서 논쟁거리처럼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포락이라든지 심포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심주를 심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의 혼란들이 옛 문헌에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원래 심주는 심장을 지칭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섞어서 표현하면 그게 뭐죠? 수거름 심포에서 말하는 심포는 그냥 심장을 싸고 있는 하나의 막성분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냥 심이라고 보면 된다. 심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죠. 고송본 천금요, 그러니까 물론 천금방은 당나라에 만들어졌지만 당대 만들어진 이제 처음 서술된 책은 사라지니까 후대에 이제 왕권이 이전에 있던 책들을 다시 편찬하면 이제 송나라 때 이런 책을 편찬했다. 근데 그 책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봤더니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 수거름을 심에 소속시키고 수소음을 심포에 소속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혼란이 존재하잖아요. 어?
수소음 신경이 수소음 심포경인 것 같고 수거름 심포경이 수소음 신경 같고 막 이런 거잖아. 여러분 지금 이걸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시대에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바에는 수거름 심포와 수소음을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뿌리가 하나인데 몸통은 하나인데 그 표상은 한 두 개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여러분한테 수거름의 입장, 수소음의 입장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들을 겁니다. 저한테서. 예? 한의대에서 이런 얘기를 해준 교수님이 한 분이라도 있었나요? 혹시라도? 예, 무서워서 못합니다. 예, 일단 이거 얘기하려면 원서를 부정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고전을 부정 안 하면 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단 저는 부정이든 부정하지 않든 간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무슨 창의적인 망상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옛 사람들이 잘못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심장을 바라보는 옛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그 마음의 기반에 심장을 어쨌든 두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이게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 여러분 복습하는 거 챔치고 경혈학 총론 수업에서 제가 기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측면을 언급한 내용들도 가서 보시고 어, 한번 따져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음과 심이 서로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오히려 초기 문헌에서는 그 반대였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수심주가 심과 연계성이 더 많더라. 왜? 심주니까. 그러니까 수거름 심포경,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름 심포경이 심장과 관련한 경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임상적 실천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수소음 신경에 있는 경혈과 수거름 심포경에 있는 경혈들은 주치적인 범위가 상당히 부합을 합니다. 공유대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공유 지역에서 어떤 측면을 보면 이제 아까 말한 전 심신의학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면 결국 자율신경계다. 어떠한 마음과 관련된 자율신경계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있어서의 자율신경계의 역할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한다면 수거름 심포경과 수소음 신경은 그것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심주는 그래서 저는 심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제가 주장해도 이 주장의 근거는 우리 황룡산 교수님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황룡산 교수가 저보다 10살 많으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제가 그분을 한 10년 전에 직접 만나 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분의 책도 번역하고 그분의 책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죠. 예. 중국 학자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하고 결국 저한테 어떤 경혈학과 친구의학에 깨달음을 주신 스승 같은 느낌을 주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분의 책이 우리 책으로 번역된 게 벌써 세 종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처음 책은 중국 친구 학술사 대강이고 두 번째는 그림으로 있는 친구 경락이라는 경희대학교 최윤병 교수가 쓴 아주 쉬운 책 하나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그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 수업을 했었기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책이 이제 제가 주도해서 번역한 실험친구 표면 해부학입니다. 실험친구 표면 해부학을 토대로 저는 경혈학과 해부학을 연계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한테 제공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경혈학과 초음파 진단 영상을 통한 한의사의 친구 역량의 강화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제가 많이 노력하고 말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젊은 한의사 그룹들이 정말
저보다 더 능력 있게 초음파 진단 영상 관련 공부도 하고 또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도 따고 한의사로서의 블루오션을 만들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후배 역할들을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정말 용감하게 주장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 수업을 통해서 들었지만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 지식은 또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한 번씩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초음파 진단 영상의 기본 원리부터 한의사가 보는 방식에서의 진단 영상의 관찰법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하는데 황룡상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써놨네요. 내경, 황제내경 전체, 그러니까 소문 81편, 명추 81편 합쳐서 다 전체를 훑어보면 영추 경맥편, 경수편, 사객편에서만 달랑 심포와 심포락이라는 말이 등장하더라. 심포와 심포락이 사실은 황제내경 시대 신조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명사, 어떠한 표현이 생각보다 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내경 이전의 심포와 심포락은 없었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학이라든지 고전을 왜 읽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해야 되냐면 어떠한 개념이 언제 시작으로 해서 등장했고 그 등장에 앞서서 어떠한 배경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기존의 내용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가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불가침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의학의 기존 이론 체계를 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의학을 무슨 철옹성처럼 생각하고 에베레스트 하나 생각해서 그걸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의학 공부하기 어려워요. 옛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서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배들은 영리했다고 하는데 후배들은 멍청하다고 하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요. 서러워요.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 선조보다 더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야도 더 넓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써먹어야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작됐고 변화되고 변천됐는가. 이 관점을 안 쓰면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근데 외워서 의료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워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머리에 외워서 집어넣을 거면 차라리 옆에다가 조금 비싸도 AI가 가동되는 슈퍼컴퓨터 한 대를 사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제일 해피해요. 옆에다가 인공지능 기능이 담겨져 있는 컴퓨터 한 대를 사놓고 걔한테 물어봐요. 차라리 우리 애플한테 물어봅시다. 아이폰한테 시리야 너 내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구글신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구글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왜 굳이 여러분 그 복잡한 지식을 머리에다 다 집어넣고 이해도 안 되는 걸 써먹으려고 하나요? 그러다가 이제 뇌가 과부하가 돼서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얘기를 한번 다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영주사객편 이건 수소음 신경할 때도 나왔지만 왜 군주인 수소음이 병이 안 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런 한탄스러운 말이 여기 써 있어요. 음. 영주사객편에 왜 수소음만 경혈이 없어요? 라고 묻는 거죠. 수소음이 왜 경혈이 없어요? 있죠. 9개나. 근데 이 당시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없다? 병이 없으니까 왜 병이 없냐고도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 심장은 병이 안 든다. 심장의 밖에 있는 그 감싸고 있는 그 경이 병이 든다. 그러니까 바깥에 드는 병으로 수혈을 삼고 안에 있는 심장의 병은 없기 때문에 경혈이 없다. 이렇게 우문현답을 하는 거예요. 왜 우문이냐면 왜 심장이 병이 안 들겠어요? 근데 병이 든다라고 말하면 바로 대역죄인이 돼서 목 잘리니까 그런 걸 그래도 못 써요. 이 시대만 해도.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왜곡된 과정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심포와 삼초가 서로 상합한다고 하는 이런 관점도 한대에 등장하더라. 아주 오래된 이론 아닙니다. 한대. 물론 지금으로부터는 오래됐죠. 그렇지만 한나라 때 이미 늦게서야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뭔가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에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당시에 존재했었던 임상적 경험과 실천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초가 어디서 제일 강조됐나요? 황제내경에서도 강조가 된 듯하지만 거기서는 뚜렷하지 않아요. 영의생이 편에서 삼초 등장하고 나서 별 편이 없어요. 근데 삼초가 그렇게 강조된 게 뭐냐? 난경이에요. 저는 난경이 황제내경을 정말 왜곡시킨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난경으로 인해서 황제내경의 전체의 맥락을 난경의 시각으로 확 비틀어 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준 책인데, 그러면 사실 난경의 영향을 받은 거지 황제내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래서 3초도 난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말이 있죠. 숫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국은 11개에서 12개 만들면서 뭔가 부족한 거 채우려다가 불상사가 생긴 거 아니겠냐라는 말들도 등장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알고 있는 내용들. 이제 3초는 또 다음 시간에 가서 얘기하겠죠. 수고로움 심포경 다음 편이 3초니까요. 그래서 심포가 생각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보지할 것 없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무능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심장, 그 마음, 그 본래를 마음의 주체를 지칭했지만 그의 병증 모델을 통해서 의료적으로 쓰는 상황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한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수고로움 심포경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이 장부상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결학 총론 수업 때도 잠깐 소개를 했었고 아마 의학 입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이 장부상통과 관련된 개념들을 아마 학습을 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지금 우리 황용상 교수님이 문제 제기하듯이 그 5장과 6부의 상관성.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보면 지금 경맥과 장부의 상관성도 사실 경맥에 따라서 그 상관도가 수준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경맥은 해당 장부와의 관계성이 깊어서 병증 모델이 있는가 하면 수양명 대장경 같은 경우는 대장과의 관련성은 없는 병증 모델을 가지듯 경맥과 장부의 관계성이 높은 게 있고, 그러니까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다. 아니면 뭐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과 부의 관계는 어떨 건가요? 이것도 긴밀한 장부는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또 다 긴밀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저는 요즘에 와서 좀 과격하게 한의학을 너무 평가 이렇게 분해했다 조립했다 막 트랜스포머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음양과 오행은 진리라고 생각 안 해요. 음양과 오행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 또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창이나 도구는 어,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역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특히나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를 얘기하는데 그 이슈를 만약에 예수님이 살았던 이슬람 문화, 어떤 그런 고대 유대 문화 아니면 뭐 중국에서 공자님하고 맹자가 있었던 전국시대의 이슈를 가지고 오늘날 다 해석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볼지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는 되지만 그러면 내일 주식 아니면 내일 경제, 내일 정치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유교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미투 운동 얘기하는 것을
오히려 옛날에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보면 되게 불편한 거 아닌가요? 남존여비라는 말이 한마디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해도 여러분은 갑자기 김재우 교수 이 성평등을 왜곡하고 성차별하는 교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한의학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측면을 고려합니다. 참고로 저는 남존여비를 안 믿습니다. 요즘에 저는 저희 집에서 설거지를 제가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50대에. 아내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그런 절대적인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도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진리가 음양이냐 오행이냐가 아니라 음양과 오행은 이 진리나 현상을 파악하는 관점과 도구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은 경우에 따라서 옳기도 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장부상통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음양 오행 학설에 의존해서 장과 부의 관계성을 맺어놨는데 이게 질병관에서 잘 안 맞네? 라는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사실은 당시의 획기적 관점인 거죠. 근데 이제 의학 입문을 비롯한 이런 데서 이제 이게 강조가 된 거죠. 이런 분이 워낙 위대한 의가니까 우리가 이 장부상통을 지금도 많이 써요. 근데 참고로 장부상통이 중국에서만 활용된 게 아니라 사실 동의보감에도 핵심적이에요. 동의보감도 장부상통이란 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의보감 내용 자체도 장과 부의 관계성을 상통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죠. 상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장의 장부의 표리를 말할 때 여러분 장부의 표리는 표리가 아닙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장부 상합입니다. 상합, 서로 합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결혼. 뭐 저 때는 결혼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전제에서 선언하고 결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팥뿌리 때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중간에 쪼개지거나 뭐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우리 전통적 혼례가는 뭐죠? 죽을 때까지 함께해요. 심지어는 남편이 죽고 여자가 죽고 그러면 따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순장 문화도 고대 사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아닌데 불구하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이 상합이었던 거야. 근데 잘 보면 상합은 뭐죠? 합의예요, 합의. 합의는 뭐죠?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 서약서도 남녀가 마음이 안 맞으면 깰 수 있는 거예요. 도자기 깨듯이. 그러니까 상합의 개념은 깰 수 있어요. 근데 표리의 개념은 못 깨요. 여러분, 표리라는 개념은 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표리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이 이걸 깰 수 있냐고 제가 질문한다면 못 깨는 걸 증명할게요. 여러분이 문방구 가서 자석을 사. N극과 S극이 있는 막대 자석을 하나 사요. 이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증명을 하면 표리는 깨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막대 자석을 부셔도 이 부셔진 조각 안에는 N과 S극이 계속 남습니다. 철분자 하나 남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표리는 존재합니다. 이런 거는 합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장부가 표리가 아니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장부를 표리라고 쓰지만 표리가 아닌 거예요. 상합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상합이라고 썼어요. 그건 뭐죠? 합의한 거예요. 근데 그 합의가 안 먹힌다라고 얘기하는 시대 상황이 이 장부상통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심장과 소장의 병보다는 심장과 쓸개의 병이 더 관계성이 중요해. 간과 쓸개의 병보다는 간과 대장의 병의 상관성이 더 긴밀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으로 치료법이 등장하고 그러한 치료법을 강조한 게 의학입문의 오장천총론을 비롯한 의학입문의 사상이고 이러한 사상과 비슷한 사상을 강조하면서 한국적 한의학을 한 게 동의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보감의 여러 내용을 보면 장부의 상합도 다뤘지만 오히려 장부의 상통도 더 중요하게 다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황제내경 시대 이후로 오장육부와 관련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의 의료적인 상황을 해석하기 상황을 관찰하고 파악해서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진리여서 지금까지 못 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의료는 한 발짝도 발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야. 그래서 장부상통론도 장부 상한론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질병 치료에 활용하길 바래요. 왜 굳이 여기서 이 얘기 했어요? 그러면 사실 심포와 삼초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다라고 앞에서 얘기한 거를 여러분한테 그럼 긴밀하지 않으면 뭐랑 긴밀해요? 예, 심포가 여기서 뭐하고 긴밀할까요? 예, 일단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명문이랑 긴밀하대. 동의보감은. 그래서 동의보감은 심포와 위와 심포와 위. 예, 명문을 심포로 바꿔서 심포와 위가 상통한다는 식의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의 약물 치료를 많이 해요. 친구 치료도 많이 해요. 이런 내용은 또 임상각과에서 또 다뤄질 수 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라고 하는 얘기는 임상의학의 공부 과정에서 배우더라도 하나의 원리로만 한의학을 모두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병을 쓸개라고 하는 한의학적 쓸개와 연결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심장질환에 쓰는 대표적 처방 중에 온담이라는 말을 써서 만들어진 처방이 있어요. 온담탕. 들어보셨나요? 온담탕. 예, 온담탕이라는 약이 심장병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수거름 경별을 뭐 이거 일단 생략 넘어가고 뭐 경별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잖아요.